불안을 완전히 없애려는 당신의 모든 시도는 뇌과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 불안은 나쁜 것이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마음의 병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인류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진 생존을 위한 가장 정교한 경보 시스템을 억지로 끄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발표 전날도 아니고 큰 시험을 앞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느낌. 남들 보기엔 너무나 평온한 일상이지만 정작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셨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나만 유독하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단연컨대 그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성격이 유별나서도 아닙니다.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시간입니다. 불안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는 소모적인 전쟁을 멈추고 내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인 불안을 완벽한 아군으로 만들어 현명하게 다스리는 과학적 사용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강력한 센서를 당신의 삶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왜 이토록 불안이라는 감정을 기본값으로 탑재하게 되었는지 그 진화의 뿌리부터 파헤쳐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수만 년 전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맹수의 습격,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굶주림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매일같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 숲을 뒤에 무언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미리 걱정하고 대비했던 조상과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며 태평했던 조상 중 누가 살아남아 우리의 유전자를 물려주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불안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뇌 깊숙한 곳에 자리한 편도체는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는 즉시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순식간에 투쟁, 도피 상태로 전환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에 피가 몰리는 이 모든 반응은 위험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전속력으로 도망치기 위한 우리 몸의 지극히 정상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즉,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고장난 시스템의 오류 메시지가 아니라 수만 년간 검증된 인류 최고의 생존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위험 감지는 우리 몸의 특정 시스템을 통해 발현됩니다. 바로 스트레스라는 이름의 정교한 비상대응 시스템이죠. 1915년경 미국의 생리학자 월터 캐넌은 동물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신체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뇌가 위협을 인지하면 신체가 즉각적으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개념입니다. 이후 1930년대부터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인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을 일반 적응 주궁응이라는 이론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맞서 경고, 저항, 탈진의 3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눈앞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비상 시스템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래 켜져 있을 때 발생합니다.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는 원시시대의 맹수처럼 금방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편한 감정이 불안은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비슷한 듯 다른 감정들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불안, 과거에 대한 우울, 그리고 현재를 통제하려는 강박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불안장애의 핵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긴장입니다. 만약 승진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일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느라 현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우울증은 주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속적인 기분 저하와 흥미 상실이 특징이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와 지금의 나는 너무 무가치해라는 자책감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박증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걱정을 떨치기 위해 특정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수십 번씩 손을 씻거나 문을 잠갔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는 행동은 그 밑에 깔린 불안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종종 함께 나타나지만 그 뿌리가 미래, 과거, 현재 중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감정의 신호등 속에서 유독 짜증이라는 감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짜증을 사소하고 유치한 감정으로 치부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짜증은 당신의 마음 그릇이 넘치기 직전이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소한 방해에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이는 분노의 약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음을 알리는 최후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평소라면 웃어 넘길 수 있는 동료의 농담에 정색하게 되고 아이의 작은 실수에 소리를 지르게 되는 순간들.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물컵에 이미 감당해야 할 업무, 관계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가득 차올라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넘쳐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짜증이라는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 더 큰 분노나 무기력, 심리적 탈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경고등이 켜질 때까지 모든 것을 꾸역꾸역 감당하려 할까요? 우리 모두는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상사, 헌신적인 부모, 다정한 연인, 유능한 직원.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일종의 슈퍼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요구, 가족의 기대, 친구 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가 설정한 높은 기준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여러 개의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처럼 나라는 하나의 물컵으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는 물줄기를 잠글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내 컵의 크기가 작다고 자책하며 더 큰 컵, 더 단단한 컵이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와 인지 능력은 유한합니다. 내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착각이 결국 우리를 아슬아슬한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주된 원인입니다. 문제의 진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늘 힘에 부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스스로가 기준으로 삼는 정상의 허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열면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미디어는 끊임없이 완벽한 자기관리를 강조합니다. 30살에는 이 정도 자산을 모아야 하고 40에는 이런 직급에 올라야 한다는 사회적 시간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이 비현실적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비정상 혹은 실패자로 규정하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처럼 마르지 않았다고 자책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음에도 더 빨리 승진하지 못했다고 괴로워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상의 범위 안에 충분히 잘 살고 있음에도 저 멀리 있는 수월성의 세계, 상위 1%의 삶을 평균 혹은 기본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기준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물컵을 항상 넘치기 직전 상태로 만드는 근본적인 압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준 자체를 당신에게 맞게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정상 범위를 의식적으로 넓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박물관처럼 항상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하고 안락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몇몇 사람과 깊은 유대를 맺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인정입니다. 비정상이 아닌 한, 즉 다른 사람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정상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만큼만 해도 잘한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짓누르던 불안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재는 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오지 마세요.
당신만의 눈금이 새겨진 차를 만드세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선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저 더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존의 문제인 욕구와 나를 끊임없이 흔드는 욕망을 혼동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1943년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우는 인간의 동기가 계층을 이룬다는 욕구 5단계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소속감, 존중, 자아실현과 같은 고차원적인 욕구들이 자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존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당연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마치 생존의 위협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라는 욕망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잠잘 곳이 있고 굶지 않고 있으며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면 당신의 기본적인 욕구는 이미 충족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내면의 기준을 바로 세웠다면 이제 일상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다스릴 실질적인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짜증이라는 신호를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짜증을 나쁜 감정이라고 억누르지 말고 내 마음의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는 가장 친절한 알림으로 받아들이세요. 운전 중에 주유 경고등이 켜지면 차를 탓하지 않고 주유소를 찾듯 마음속에 짜증 경고등이 켜지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정신적 주유를 할 시간입니다. 거창한 휴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울컥하는 순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5분간 창밖을 보거나 동료와 잠깐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멈춤입니다. 짜증이 났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물컵이 차올랐다는 신호이니 잠시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이 넘치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멈춤의 습관이 당신의 감정이 폭발하여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생각의 자동 연결고리입니다. 갑자기 뛰는 심장을 재앙의 전조로 해석하는 뇌의 오랜 습관을 의식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들과 탁구를 쳐서 심장이 뛰는 것은 당연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불안에 익숙한 뇌는 심장이 뛴다는 신호를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다. 또 공황 발작이 오려나 보다 라는 파국적인 생각과 자동으로 연결해버립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장이 벌렁거리며 심장이 뛰는구나. 운동을 했으니 당연하지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명명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배가 살짝 아플 때 큰 병에 걸린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대신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네라고 사실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체 감각은 그저 감각일 뿐입니다. 거기에 위험, 재앙, 실패라는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 습관입니다. 몸의 반응과 파국적 해석 사이에 의식적인 틈을 만드세요. 그 틈이 넓어질수록 당신은 불필요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종종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져 우리를 결정장애에 빠뜨립니다. 불안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당신에게 뇌의 부담을 90% 줄여주는 의사결정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인간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해를 찾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추구하기보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는 이를 만족하라고 불렀습니다. 이 통찰을 불안 관리에 적용해 봅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A부터 G까지 모든 선택지를 비교하며 최고의 하나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인지적 비용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대신 이것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최악의 선택지 몇 개를 먼저 제거하세요. 그리고 남은 괜찮은 선택지들 중에서 마음이 가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오답을 피하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당신의 결정의 늪에서 훨씬 빨리 빠져나와 아낀 에너지를 행동에 쏟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고장난 부품이 아니라 당신의 안전을 위해 뇌에 내장된 최고급 센서입니다. 포식자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이 센서가 때로 과민하게 작동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부턴 이 센서를 억지로 끄려 하지 말고 그 민감도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법을 세우세요. 당신은 예민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과 주변을 돌보느라 에너지의 수위가 아슬아슬한 상태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넘치는 책임감과 에너지를 외부의 기준을 맞추는 데가 아닌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돌보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단단한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정기적으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짜증이라는 신호를 가장 자주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공감과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